어머님, 여긴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현관 앞 고급 아파트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차갑게 빛나고 천장 조명은 밤인데도 낮처럼 밝았어요. 서연은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는 장사로 생긴 굳은 살이 얇은 장갑 아래로 그대로 드러났죠. 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어머님 하며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그대로인데 눈이 차가웠어요. 마치 누군가의 집 앞에서 정해진 대본을 읽듯이. 유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문고리에 손을 걸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복도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로 아들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원래부터 그럴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서연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합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평생을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장사판을 살아남은 여자라는 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인사 먼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도 오늘 하루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손바닥을 펴보면 검지와 중지 사이 엄지 밑동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고 물을 썰고 김치통을 나르며 만들어진 흔적들이었어요.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비린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나가려고 옷을 챙기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는 아들이 새벽도 아닌 이른 아침에 찾아오다니.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안 계세요? 들어갈게요. 준호는 현관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유라도 함께였어요. 유라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지가 반들반들하게 빛났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연습한 표정 같았죠. 갑자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공손했어요. 마치 거래처 사람한테 하는 말투 같았죠.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는 옆에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유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연은 그 속에 담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흥정할 때처럼 한 단어 한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된 느낌이었죠.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잘 지내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유라도 임신했어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라는 말에, 아들의 눈물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서연은 자책했어요. 아들이 무릎까지 꿇는데 어미가 이렇게 냉정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임신한 거야? 서연이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네, 벌써 3개월째예요. 어머님 옆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요.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래, 알았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 진작 모셔야 했는데 죄송해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서연은 아들의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은근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은 언제쯤 처분하실 생각이세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왜 그걸 물어? 아, 그냥요. 정리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유라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서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재산을 떠보는 것 같았죠.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럼 나중에 정리하시기 편하시겠네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리라는 단어가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다음 날 서연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단골 국밥집 주인 영자가 반갑게 맞이했죠. 서연아, 아들이 합가하자고 했다며? 조심해. 영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왜? 좋은 일 아니야? 요즘 세상에 합가가 어딨어. 다 이유가 있어. 너 집 있잖아. 조심해. 영자의 말에 서연은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오래된 검은 봉투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든 봉투였죠. 서연은 그걸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사 준비하려면 서류 좀 정리해야 해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무슨 서류인데? 그냥 이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글씨 작으시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준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지 않고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읽어봐야지. 어머니, 복잡해요. 그냥 믿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유라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마치 성공했다는 표정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겠죠?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낡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꾸렸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검은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죠. 어머니, 타세요. 기사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들고 차에 올랐어요. 차는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지나갔죠.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들. 서연이 살던 동네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로비 입구부터 대리석이 반짝거렸죠. 서연은 캐리어를 끌며 로비로 들어섰어요.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저 우리 아들네 집에 신분증 있으세요? 방문 예약하셨나요? 경비원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연의 낡은 외투와 해진 캐리어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마치 수상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약은 안 했는데요. 아들이 여기 사는데 몇 동 몇 호세요? 서연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보려는데 경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 도우미시면 지하로 가셔야죠. 아니에요. 제가 이사 가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때 로비 한쪽에서 유라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저희 시어머니세요. 실례했습니다. 경비원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유라는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가요. 사람들 보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유라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죠.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주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서연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이사 도우미세요? 그 말에 서연은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유라가 먼저 대답했죠. 아니요, 친척이에요. 친척이라는 말에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척이라니.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먼저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앞장섰어요. 복도를 걸어 202호 앞에 섰습니다. 유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죠. 들어오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유라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표정만 남아 있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같이 살긴 하지만 주인은 저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라는 한 발짝 비켜서며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소파, 큰 텔레비전, 반짝이는 조명들, 따뜻한 난방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서연을 거실에 앉히지 않았어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캐리어를 끌며 유라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유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문 안쪽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여기가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라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창고였는데 치웠어요. 다른 방은 다 쓰고 있어서요. 다른 방이 뭐가 있는데? 옷방이랑 서재랑 게스트룸이요. 다 필요한 방들이에요. 유라의 말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빈 방이 있어도 일부러 창고를 준 거였죠. 나 여기서 못 살아. 창문도 없잖아. 서연이 항의했습니다. 유라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불만이면 나가세요. 뭐? 아, 그런데 갈 데 없으시죠? 집도 이미 정리했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았어요. 집은 이미 세입자에게 넘겼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죠. 준호는 어디 있어? 회사 갔어요. 바쁘시대요. 유라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밥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쉬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저녁 무렵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유라와 준호의 웃음소리, 서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거실을 보려고 했어요.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밖에서 잠긴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죠. 가방에서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 서연은 그걸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에는 마른 반찬과 식은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어요. 상한 것 같았죠. 드세요. 유라는 그릇을 바닥에 툭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지만 삼켜야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유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옷 다 꺼내세요. 왜? 냄새나요.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여기는 고급 아파트예요. 그런 냄새 나면 안 돼요. 유라는 서연의 캐리어를 열어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말리려 했지만 유라는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새 옷 사드릴게요. 일단 이건 버려야죠. 유라는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텅 빈 캐리어를 바라봤어요. 남은 건 속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옷은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요. 며칠 후 유라는 서연의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요금 너무 비싸요. 집 전화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 전화인데. 요금 누가 내는데요? 저희가 내잖아요. 아깝잖아요. 유라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어요. 서연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죠. 하루는 서연이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거실에서 유라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발소리 좀 조심해 주세요. 시끄러워요. 화장실 가는데. 그래도 너무 쿵쿵거리시잖아요. 아래층에서 민원 들어와요.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발소리를 줄이려 발끝으로 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먼지 옮기지 마세요. 방에만 계세요.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가? 꼭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유라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하루에 한두 번만 화장실에 갈 수 있었어요.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뿐이었어요. 유라가 문을 열고 플라스틱 그릇을 놓고 가는 게 전부였죠. 밥은 언제나 식어 있었고 반찬은 마른 김치 몇 조각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어떻게 살아? 서연이 항의하자 유라는 차갑게 웃었어요. 불만 있으면 내일부터는 더 없어요.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가 출근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서연은 그때마다 문 앞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준호야, 나야. 엄마야.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발소리는 그대로 멀어졌습니다. 퇴근길에도 마찬가지였죠. 준호는 단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서연의 몸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얼굴이 푹 꺼지고 손목뼈가 도드라졌습니다. 기침도 잦아졌죠. 방 안의 곰팡이 냄새 때문이었어요. 머리가 자주 아팠고 어지러웠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응, 나 어제 백화점 갔다 왔어. 가방 하나 샀는데 진짜 예뻐. 얼마냐고? 400만 원? 뭐 그 정도는 써야지.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4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시장 좌판 한 달치 장사를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 간대. 호텔 오션뷰로 잡았어. 3박 4일? 응, 당연히 비즈니스석이지. 유라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았죠. 서연은 탁상 달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달력이었어요. 오늘 날짜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유라가 한 말, 먹은 식사, 건강 상태를 작은 글씨로 적었죠. 증거를 남겨야 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달력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가 물컵을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목이 말라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유라는 물컵을 서연의 얼굴에 끼얹었어요. 으악!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주저앉았어요. 왜 이러는 거야? 재수 없어서요. 유라는 빈 컵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을 만지며 몸을 떨었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문 밖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죠.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움을 청해야 해. 서연은 관리사무소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안내판의 번호였어요. 하지만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도 증거가 없으면 미친 노인 취급만 받을 것 같았죠. 며칠 뒤 서연은 유라가 창고 앞에서만 학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실이나 다른 곳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을 알고 있는 거야.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된 학대였죠. 어느 날 오후 유라가 청소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청소나 하세요. 먼지 좀 닦고. 서연은 차라리 일을 시키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방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요. 하지만 유라는 청소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 잊어버렸네. 어머님은 여기만 계세요. 밖에 나오시면 안 돼요. 유라는 비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귀를 세웠어요.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유라가 문을 받으며 밝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초인종이 다시 크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연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 씨, 저 정이에요. 서연이 언니 계시죠? 윤정이.
서연의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유라가 뭐라고 할까? 정희가 믿어줄까? 어머, 이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밝고 다정했어요. 서연은 그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이상하더라고. 핸드폰도 안 받고. 아, 어머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핸드폰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유라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서연은 문 앞에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그래, 그럼 얼굴 좀 봐야겠네. 들어오세요. 근데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많이 수척해지셨거든요. 유라가 창고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서연의 팔을 세게 잡았어요. 헛소리하면 밥 끊어요. 정신병원 보낼 거예요. 알아들었죠? 유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정신병원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유라는 서연을 거실로 끌고 나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을 보자마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희는 서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연은 살이 빠져 뼈만 앙상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져 있었고 기침이 계속 나왔죠.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요즘 독감이 심하잖아요. 어머님도 걸리셨나 봐요. 그리고 우울증도 좀 있으시고. 우울증? 네, 집을 떠나오셔서 그런지 기분이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좀 보이시고요. 유라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유라를 바라보다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손목이 너무 가늘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손목에는 멍도 있었어요. 언니, 밥은 잘 먹어? 응, 잘 먹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죠.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서연의 상태를 훑어봤습니다. 체중 감소, 얼굴에 멍, 흔들리는 눈빛.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유라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차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라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시장 기억나? 우리 같이 장사하던 거. 정희는 일부러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연도 따라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빠르게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중고 휴대폰이었습니다. 충전기도 함께요. 서연의 손에 쥐어줬죠. 녹음 버튼은 여기. 꼭꼭 숨겨. 알았지?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옷 안쪽에 재빨리 숨겼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유라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어요. 유라 씨, 차 고마워요. 근데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응, 미안해. 언니 또 올게. 정희는 일어서며 서연의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기다려. 내가 방법 찾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나가고 유라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뭘 숨겼죠? 유라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아무것도 안 숨겼어. 거짓말. 손 보여봐요. 유라가 서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텼어요. 유라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도 열고 침대 밑도 뒤졌죠. 정말 아무것도 없네.
유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휴대폰은 옷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엔 친구도 못 만나요. 알아들었죠? 유라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이었죠. 충전기를 꽂고 휴대폰을 이불 속에 숨겼어요. 유라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옷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손수건을 뜯어서요. 어디에 숨겨야 안전할까? 서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 뒤? 침대 밑? 아니에요. 유라가 다 뒤졌어요. 검은 봉투. 서연은 남편의 서류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쪽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어요. 유라는 서류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유라가 다시 창고에 왔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난 거 기분 좋았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유라는 물을 서연의 머리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머리부터 얼굴, 옷까지 흠뻑 적셨어요. 이 집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손은 옷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유라의 목소리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물세례, 욕설, 협박, 전부 다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유라가 나가고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이 집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뒤 유라의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응, 정신병원 알아봤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된대. 응, 곧 처리할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병원. 유라는 진짜로 서연을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다음 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요즘 이상해. 뭐가? 피해망상이 심해진 것 같아. 자꾸 나한테 해코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유라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연기였죠. 서연은 문틈에 귀를 갖다 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진짜야. 밥도 안 드시려고 하고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 위험해. 유라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여보, 승진 앞두고 있잖아.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유라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좀 봐줘. 미안해. 서연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유라의 말만 믿고 있었어요.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며칠 뒤 유라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에 거실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살짝 돌려놓았어요. 불은 켜지지 않게 가스만 새어나오게요. 그리고는 창고로 와서 서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왜? 산책시켜 드리려고요. 유라는 서연을 거실로 데려갔어요. 잠깐 소파에 앉히고는 다시 창고로 들여보냈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유라가 소리쳤어요. 여보, 가스 냄새 안 나? 준호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손잡이가 돌아가 있었어요.
이거 누가 만진 거야? 나는 안 만졌는데. 어머님이 오후에 나오셨었어.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가스레인지 만지셨어요? 아니, 나는 안 만졌어. 어머니, 위험한 거 아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변명할수록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안 만졌어. 그럼 누가 만진 거예요? 혼자 돌아간 거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 말해도 소용없었죠. 다음 날 현관문 자물쇠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유라의 짓이라는 걸 서연은 알았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만지신 것 같아. 문이 제대로 안 잠겼어. 유라는 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준호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봐요, 흥분하시죠? 같은 눈빛이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는 진정했어.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라는 준호를 거실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혔지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 병원? 정신과 말이야. 요즘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가족 안전이 우선이잖아. 나도 무서워.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연기였지만 준호는 믿었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과 정신병원. 유라는 진짜로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라는 인터넷으로 방문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유라의 통화를 엿들었어요. 네, 집에서 상담 가능하죠? 보호자 동의 있으면 입원도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유라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죠. 유라는 식사를 더 줄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점점 더 수척해졌습니다. 상담 날엔 더 약해 보여야 해. 유라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관리사무소 번호를 외웠습니다. 로비 안내판에 적힌 번호였죠. 2034-5678. 언젠가 전화할 기회가 오면 바로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매일 밤 서연은 문이 잠기는 소리를 세었습니다. 찰칵, 찰칵. 자물쇠가 2번 잠기는 소리. 시간도 기록했어요. 밤 10시. 유라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잠갔습니다. 달력에는 X 표시가 가득했어요. 식사 횟수, 물세례 횟수, 욕설 내용.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서연은 급하게 이불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연결해뒀어. 신호 오면 움직일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정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유라는 그날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서연의 상태를 더 나빠 보이게 만들려고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탈수 증상이 왔어요.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완벽해. 유라는 서연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을 녹음했어요.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전날 밤 유라가 창고에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손님 오셔요.
정신과 선생님, 나는 안 아파. 아파요. 많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병원 가셔야 해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일은 조용히 계세요. 이상한 소리 하면 진짜 끝이에요. 유라는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만 잘하면 끝이야. 그 말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상담 당일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옷 한 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깨끗하게 보여야죠. 유라는 옷을 던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어요. 휴대폰은 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죠. 2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서연을 창고에서 끌고 나왔어요. 거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방문 상담사 김미영입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네,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지러웠죠. 상담사는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푹 꺼진 뺨, 갈라진 입술, 흐릿한 눈빛.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는 잘하세요? 네, 잘 먹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드시라고 해도 안 드세요. 나는 먹고 싶은데 안 줘. 서연이 말하려는데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봐요, 이런 식이에요. 자꾸 저를 가해자처럼 만들어요. 유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기였어요. 하지만 상담사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옆방에서 나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제대로 메어지지 않은 채였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유라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준호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보호자분, 최근에 특이한 행동이 있으셨나요? 식사, 수면, 안전 관련해서요. 유라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언제 준비한 거지? 네, 여기 기록했어요. 가스레인지를 만지셨고 문 자물쇠도 어긋나게 하셨어요. 밤에는 중얼거리시고 저를 자꾸 의심하세요. 유라는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치밀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어요. 폭력성은 없나요? 아직은 없지만 저한테 소리 지르실 때가 많아요. 무서워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서연은 손을 옷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만져졌어요. 녹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죠. 어르신,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상담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려다 유라의 눈빛을 봤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프신 곳은요? 배가 고파요. 물도 마시고 싶고.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라가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아까 드셨잖아요. 또 잊으셨어요? 나는 안 먹었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상담사가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봐.
이렇게 흥분하셔. 준호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나는 진정했어.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이상하게 보였어요. 상담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유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2번 동의서였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이거 작성하면 되나요? 네, 보호자 동의와 어르신 서명이 필요해요.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서연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어머님, 여기 손가락 찍으세요. 이게 뭔데? 치료 동의서예요. 병원에서 편히 쉬시라고요. 유라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읽으려 했어요. 하지만 글씨가 작고 흐릿했습니다. 읽어봐야지. 어머님, 또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아프신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호자분, 최근에 식사나 수면, 안전 문제 기록 있으시죠? 네, 여기요. 유라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상담사는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격리 치료까지는 신중해야 하지만 가족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어머니가 걱정돼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담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고해야 해. 서연은 관리사무소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유라와 준호, 상담사까지 모두 거실에 있었죠. 유라는 펜을 서연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찍으세요. 나는 안 아파. 병원 안 가. 어머님.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펜을 떨어뜨렸어요. 유라가 다시 펜을 집어들어 서연 손에 꽂아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라는 손을 멈췄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누구야? 유라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문 좀. 준호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약 확인하러 왔습니다. 법률 대리인 동행했고요. 그 말에 유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법률 대리인이라니. 누가 온 거지? 현관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정희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유라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공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과 그 뒤로 보이는 익숙한 얼굴. 윤정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가에 걸쳐 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턱선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준호는 멍하니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수척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안에서 나온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장서연님의 법정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상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유라는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남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끼리 상담 중인데요. 상담이라고 하셨습니까? 변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여러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달력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창고방에서 X 표시로 날짜를 기록했던 그 달력. 두 번째는 녹음 파일 목록. 세 번째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출입 기록과 민원 접수 내역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서류들은 모두 노인학대와 불법 감금, 그리고 재산 유용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한유라 씨, 당신은 지금 장서연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셨죠? 상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유라가 다급하게 상담사를 붙잡으려 했지만 상담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밥 먹고 싶으면 입 닥치세요. 내일부터는 더 없어요. 정신병원 알아봤어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여보, 아니야. 이건 편집된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유라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장서연님의 계좌에서 한유라 씨 명의로 이체된 금액만 3개월간 2,800만 원입니다. 백화점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예약 내역도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양을 위한 정당한 지출입니까? 유라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돈은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직접 동의하신 거라고요. 서명도 다 받았어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면 내 죄가 사라지는 줄 알았니?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고 개조방에 장서연님을 감금한 사실, 하루 한 끼 미만의 식사만 제공한 사실, 물을 얼굴에 끼얹은 폭행 사실, 모두 녹음과 증언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재산가압류, 그리고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어요. 유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변호사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목소리가 담담하게 울려 퍼졌어요. 유라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희가 재빨리 다가와 팔을 붙들어줬어요. 서연은 창고방이 아닌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아닌 맑은 공기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병원 침대는 낯설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하얀 시트는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높았어요. 서연은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각했다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어머니, 정희가 과일 깎은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병실을 거의 지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어때요? 얼굴에 핏기가 도는 것 같아요. 덕분에 살았어.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사과를 건넸어요.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말 못했잖아. 정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연은 그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컨디션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유라 씨는 현재 노인학대, 불법 감금, 재산 유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관리사무소 기록, 그리고 어머님의 건강진단서까지 확보되어 있어서 입건은 확실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서준호 씨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는 없었으나 방광과 묵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더군요. 준호는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분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어머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만나겠습니다. 이틀 후 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에 섰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생각했어요.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한번 열어보지 않았잖니. 그게 내 선택이었어.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사표 내라고 했어요.
집도 가압류 들어가서 곧 경매 넘어갈 거예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서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무릎에 앉혀 밥을 먹이던 아이였어요. 학교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아들.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고방의 어둠과 배고픔과 외로움도 함께 떠올랐어요. 너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없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바뀔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은 있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내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어서.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답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진짜 변한다면 그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것이 서연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깊게 절을 했어요. 문이 닫히고 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정희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예전에 살던 그 집. 시장 근처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냄새와 빨래 냄새. 평범한 생활의 냄새였습니다. 들어가서 쉬어요. 제가 저녁 해놓고 갈게요. 고마워, 정희야. 서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거실 한쪽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나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시장에 나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맞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반겼어요. 아이고,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많이 아프셨다며? 이제 좀 괜찮으세요? 몸 추스르고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다 기다릴게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국밥집 주인이 호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힘 좀 내요. 우리 단골 손님들이 서연 씨 찾더라고요. 서연은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재산은 대부분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정신병원 입원 서류는 오히려 유라의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유라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신청해 왔습니다. 서연은 거절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짧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용서는 내 몫이고 책임은 내 몫이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시장 끝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였어요. 주인이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물이 끝내줘요. 푹 끓였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누굴 시험할 필요 없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멀더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마지막 한 숟가락을 비우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하고 평범하고 소중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워졌지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일상들이,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집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그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서연은 불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게 그녀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잠시라도 공감하셨다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한마디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빛 사연이었습니다.